자, 8장. 여러분, 오늘 제가 8장 들어와서 새로 얘기할 거는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한 다중회기밖에 없어요. 근데 다중회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뭐 베타 제로나 베타 1이나 베타 2에 대한 식을 교과서에서 없어요.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줘요. 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중회기에서 특별히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개념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중회기하기 전에 8장에서 선형회기 있죠. 리니어 y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그쵸? 직선. 그것이 다중회기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이죠. 여러분 맞죠? 다중회기라는 거는 변수가 x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x1, x2, x3 그런 식으로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건데, 독립변수가 하나인 거는 독립변수가 여러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일 뿐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선형회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다중회기의 일반적인 식을 보여드리고, 다중회기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선형회기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9장의 첫 부분 잠깐만 설명하고 끝낼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거 별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8장. 처음부터 또 다시 해봅시다. 일주일이나 없었으니까. 예, 제일 처음에 8장. 우리가 284페이지죠? 그래서 와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죠. 이 표 생각나세요? 용수철에다가, 스프링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늘어나나. 그 길이를 본 거죠.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무게가 0일 때 길이가 5.06이고, 그 다음에 추무게를 이렇게 늘릴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했더니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수철의 무게하고, 용수철의 무게가 아니라 추의 무게하고, 죄송합니다. 용수철의 길이하고의 관계를, 요 추세를 보니까 직선으로 피팅이 될 것 같더라. 그쵸? 여러분, 그걸 우리가 유출을 한 거죠. 보니까 직선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 하면서 그 직선을 y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직선 형태로 생각을 해가지고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우리가 구했죠, 여러분. 어떤 원칙에서 구했어요? 최소제곱법. 여러분 아는 거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여러분? 그밖에 없잖아요. 최소제곱법. 최소제곱법의 원칙은 뭐죠, 여러분? 잔차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요거죠. 요 길이들, 요 점하고 요 직선하고의 떨어진 길이, 거리, 그러니까 y 요 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그것들의 각각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구했죠.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시그마 그거 잔차 제곱한 거를 미분했죠. 베타 제로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시고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하셔가지고 각각을 0으로 놓으면은 식은 2개고 미지수 베타 제로 베타 1 2개니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푸시면 베타 제로 베타 1 구하실 수 있잖아요. 2장에서 했죠.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286페이지에 밑에 서머리에 있죠. 맞죠, 여러분? 그거 2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직선 관계, 선형 관계를 가지는 두 자료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절편을, y절편을 우리가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구하는 것을 2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장에서 뭘 했냐면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제곱,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게 r제곱이니까 뭐하고 뭐의 값을 가져요? 어디서부터 어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죠. 0이면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선형관계가 아니라는 관계고 1이라면은 완벽하게 선형관계죠. 완벽하게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그 r제곱에 대해서 배웠다. 또 2장에서 여러분 뭐까지 배웠냐면은 전체 제곱합분의 r제곱은 뭐하고 같냐면은 뭐하고 같았어요, 여러분? 회기제곱합. 그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여러분. 2장에서 그렇게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 한 거는 뭐냐면은 287페이지에 들어와서 최소 제곱 추정값의 확률 변수, 여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요 자료 가지고 실험을 한 번 한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한 세트 한 거죠. 방금 전에 한 세트 실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험을 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실험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그쵸? 똑같은 추하고 똑같은 용수철 가지고 실험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하면은 여러분 요 자료값이 아마 어떨까요? 다르게 나오겠죠. 아마 100이면 99 다르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뭐 저울 요거 다는 그것도 그렇고 저울도 무게가 바뀌면 안 돼. 저울이래. 추가 무게가 바뀌면 안 되겠지만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꾸 만지다 보면은 색가루가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은 거기 또 뭐 파리가 똥을 싸가지고 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얘가 안 좋았네요. 뭐 또 측정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자료가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요 용수철의 길이하고 추의 무게하고 관계에 실제 선형 관계가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실제 선형 관계. 무슨 얘기냐면은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의 참값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자료 가지고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을 구한 거는 베타 제로 참값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값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타 원의 참값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값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요 제한된 자료 가지고는 요걸 구해 가지고 사실은 미지의 요거를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추정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이 원래 참값이 있고 그것을 추정하는 값이라면 그리고 이게 자료에 따라서 변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속한 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모평균 몰라가지고 여러분 뭘로 추정했어요? X 바로 추정했고, 그쵸? 시그마 제곱 몰라가지고 우리가 뭘로 추정했어요? S 제곱으로 추정했고, 무비율 몰라가지고 표본 비율로 추정했죠? 그거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순전히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했다면은 이거 공부해서 여러분 하신 거 뭐 있어요? 5장 그때 막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 배운 게 추정 배우셨죠? 점추정. 점추정이 뭐예요? 자료를 얻은 다음에 자료의 표본 평균을 구해서 모평균을 요 한 개의 값으로 추정하는 거죠. 데이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개의 값으로 추정하는 게 점추정이었다면은 좀 더 여유를 갖고 구간을 갖는 게 여러분 뭐였죠? 구간 추정, 신뢰 구간, 그거 했었죠. 그 다음에 배운 게 여러분 뭐 있어요? 가설 검정까지 했죠. 신뢰 구간하고 가설 검정하고 같은 얘기인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앞뒤 얘기고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타 제로 헷, 베타 원 헷도 여러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 추정은 지금 했고 무슨 추정? 구간 추정할 수 있고 신뢰 구간 구할 수 있고 가설 검정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베타 제로 헷이 2.3 그렇게 나와서 한 개의 숫자를 얘기한다면 점 추정하는 거고 2.3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2.1부터 뭐 2.5까지 들어갈 확률이 95%다. 95% 신뢰 구간이다.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예요? 베타 제로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질문도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한 거 다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장에서 단지 점 추정하는 걸 배웠다면은 사실은 이것도 구간 추정도 할 수 있고 가설 검정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그렇죠? 자, 이런 거 할 때 구간 추정하고 가설 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필요했죠? 뭐 필요했죠, 우리? 생각나세요? 여러분 뭐 했어요? 검정 통계량 마이너스 뮤는 여러분 뭐 했죠? 시그마 아니면 뭐 S 이렇게 됐죠? 그쵸?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타 제로 헷 마이너스 베타 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건 S건 이거에 시그마 S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구하면 되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 1의 그 분모값 표준 편차 구하면 되겠네. 그쵸, 여러분? 그것만 구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뭐였냐면 287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가정. 생각나세요, 여러분? 엡실론 i가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IID, 노말, 정규분포, 평균이 얼마? 0, 분산이 시그마 제곱.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모든 이 아이들이, 엡실론 i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똑같이 따른다고 가정하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이 그림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 각각의 엡실론 i라 그랬죠? 엡실론 i잖아요. 이 각각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 주변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x가 1.5일 때나 2.5일 때나 3.5일 때나 그것들의 평균은 얼마? 0. 분산은 시그마 제곱. 분산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산이 같다는 겁니다. x 값에 상관없이 요것들이 떨어진 정도의 분산은 같고 그것이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거 말고는 우리가 솔루션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딱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뭐 만만한 가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바인딩한 가정이다. 상당히 스트롱한 가정이다. 센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은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까 얘기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큰 센 가정이 있다. 엡실론 i들이 IID 노말 0 시그마 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같은 분산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따른다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 288페이지에 식 8.7을 쓴다 그랬죠? 그쵸? 식 8.7 보시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쵸? 이게 차이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분자에는 5차의 제곱합을 다 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n이나 n-1이 아니라 n-2로 나눴죠? 그게 좀 달랐죠? 왜 n-2로 나눴다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 밑에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식 8.7 바로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최소 제곱 직선은 5차 제곱합의 값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5차 값은 실제 5차 엡실론 i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절히 값을 조정하기 위하여 n이 아닌 n-2로 나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후반부에 가면 조금 이따 보면 다중회기 배울 거거든요. 여기서 왜 n-2가 나오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중회기를 배우신 다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산 구할 때는 n으로 나눈 게 아니라 뭘로 나눴었어요? 초음편충을 n-1로 나눴죠. 그쵸? n-1로 나눴는데 지금 n-1보다 하나 더 뺀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n-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1 1 그렇게 슬쩍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n-2 해놓고 n-1 1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중회계에 와서 다 배우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n-1라는 것에서 하나 더 뺀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더 뺐다는 겁니다. 그렇게 s제곱을 한 다음에 여러분 그 s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가정하에 28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뭘 구했냐면은 요 베타 제로 해세 평균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28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288페이지 제일 밑에 서머리 아래 베타 제로 해세 평균은 베타 제로, 그쵸? 베타 1 해세 평균은 베타 1 그렇게 적혀 있죠. 따라서 이거는 무슨 추정량? 불편 추정량. 아이스크림, 그쵸?
내가 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안 하시는구나.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은 얻어 드셨기 때문에 공짜로 낼름 얻어 드셨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 게 바로 이거죠. 불편 추정량. 그렇죠? 불편 추정량이라면 뭐라고요? 추정량의 평균값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값이 나오면 불편 추정량이다 하는 겁니다. 인컨비니언트 추정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한 추정량이 아니라 한쪽에 바이어스드 되지 않은 추정량이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편리하지 않은 추정량이 아니라.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일 마지막 줄에 적혀 있죠. 그쵸, 여러분? 근데 이 식은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교과서에서 유도 안 했죠? 여러분한테 어떻게 부탁해줬어요? 받아들여 주시기를. 그쵸? 그냥 한번 수용해 주시기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학이 필요할 때 이 책에서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베타 원 햇의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시그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그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그마 모르잖아요. S, 위에서 구한 S를 거기다 넣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분모에다가 뭐 쓰면 돼요? 베타 제로 햇의 표준 편차를 구하신 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베타 제로 햇 마이너스 베타 제로가 여러분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르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간 추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가설 검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른대요, 그런데? 자유도가 n-2인 무슨 분포? T분포. 그쵸? T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쵸?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베타 1 햇 마이너스 베타 1 나누기 시그마 베타 1 햇도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른다. 여러분,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291페이지 서머리 나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서머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식 8.11을 보시면은 그 T분포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베타 제로 하고 베타 1의 실내 구간 구하고 가설 검정 구하는 거 이걸로 해서 다 하면 되죠. 분포는 무슨 분포? T분포. 자유도는 n-2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교과서에서 준 거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불편 추정량이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쵸? 그대로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배웠고 또 뭘 배웠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294페이지에 식 8.13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식 8.13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에 관한 거죠. 절편하고 기울기의 실내 구간 구하고 가설 검정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한 x값에서 지금 y값 하나만 주잖아요. 이 직선은. 그쵸? 일종의 점 추정이잖아요. 이것도 구간 추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분포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분포를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구간 추정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식 8.13이다.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에 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은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1 햇 x. 여기서 x는 여러분 미지수 x가 아니라 x의 특정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2, 1.5, 3 그런 그 x 값이다. 숫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t n-2의 2분의 알파의 s y 햇이다 하는 겁니다. y 햇의 그 표준 편차는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위에 식 8.12에 나와 있죠. 그쵸?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여 주십시오. 오케이? 8장에 들어와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표준 편차를 그냥 받아들여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한 거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실까봐 이그젠플 8.19 한번 읽어보세요. 294페이지에. 후계 법칙 자료에서 하중 1.4파운드에서 스프링 길이의 95% 실내 구간을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x가 1.4일 때 나오는 y값 이렇게 한 값이 아니라 그곳에 95% 신뢰 구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뢰 구하는 거라 하면은 방금 저 위에서 보신 식 8.13에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1.4 넣어야 되죠. 특정한 x 값이니까. 그 다음에 베타 제로 헷하고 베타 원 헷은 앞에서 2장에서 배운 지식으로 다 이미 구했죠. 최소제곱법에서 구숫자 제대로 넣으시고 프라마이나 t n-2니까 자유도 몇 개예요, 여러분? 자유도 몇 개예요, 이거 자료? 20개죠. 그러니까 자유도는 18, n-2니까. 그쵸? 그리고 무슨 신뢰구간? 95% 신뢰구간이니까 알파, 2분의 알파는 0.025. 그쵸? 그렇게 하시면 95% 신뢰구간 나오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96페이지에 미래에 대한 예측 구간은 안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모집단 상관계수의 추론, 이거 하나 했죠, 여러분? 그쵸? 상관계수가 뭐가 나왔을 때 기무가설의 형태가 2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교과서는 P라 했는데 P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로라 그랬죠. 로가 0이거나 아니면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한 기무가설을 이런 세 가지 기무가설에 대해서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U라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도 n-인 수동 T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그젠플 8.13 한번 봅시다. 나사못의 유지력에서는 못의 지름과 유지력에 관한 관계 실험을 설명하고 있다. 매년 더글라스 전나무 목재의 못을 박아 유지력을 계산하였다. 다음은 지름에 대한 10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X 10개 있고 Y 10개 있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표본 상관계수가 R은 0.7492로 계산되었다. 기무가설 로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로가 0보다 크거를 검정하여라. 그쵸? 지금 요 10개 샘플 가지고 10쌍의 샘플 가지고는 R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요 표본 상관계수가 0보다 큰지 안 큰지를 한번 가설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위에서 배운 29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U를 계산을 한다. R은 R 그대로 들어가고 N은 얼마 들어가요? 자료 몇 개예요? 10개죠. 10 들어가고 그 다음에 R 대신에 또 R 들어가니까 이게 3.199가 나오더라. 그때 자유도 8인 T분포에서 P값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0.00하고 0.01 사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아니에요? 기각이죠. 이 정도 잡으면 기무가설 기각이죠. 기무가설 기각이니까 R이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뭐 했냐면은 이거였어요. 302페이지의 가설의 확인. 가설의 확인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설 여러분 가설 검증에서 제일 센 가설 뭐였다 그랬죠? 우리 들어와서 얘죠. 엡실론 i가 IID가 뭐의 약자예요?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normal zero sigma 제곱. 그쵸? 이게 꽤 센 가정이라 그랬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선형얘기를 하려면은 방금 전에 배우신 여러 가지 테크닉에 의해서 뭐 베타 제로 해셈 뭐 95% 신뢰 구간 가설 검정 다 하시기 전에 실은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을 하실 때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요 자료, 요 후계 법칙 우리가 제일 처음에 8장에 들어와서 요거에 엡실론 i 대 그 다음에 yi 값의 그 도시를 해보면은 그림 8.2처럼 보여요. 303페이지에.
303페이지의 그림 8.2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y 값에 따라 가지고 엡실론 i가 어때요, 여러분? 랜덤하게 보여요? 이 정도면은 요거 위에 거 여러분 어때요? 그냥 랜덤하다고 할 수 있죠. 그쵸? 랜덤하게 봐주세요. 랜덤하게 뭐 삐딱하게 보시려면 뭐 한이 없는데 랜덤하게 봐달라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자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용수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자료인데 y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x하고 이거는 여러분 x하고 y 값이고 이렇게 되고 실제 자료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 8.2처럼 용수철의 자료 가지고 식 8.2를 그린 것처럼 이 자료 가지고 죄송합니다. 식 8.2를 그려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잔차가 이렇게 분포해요. 엡실론 i가. 자,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이거 랜덤하게 보여요? 안 보이죠? 왜요? y 값이 작을 때는 여러분 엡실론 i가 어때요? 좀 작아 보이죠? 반면에 이렇게 클 때는 크죠? 일단 뭐 또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좀 그렇긴 한데 확실히 좀 커져 있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엡실론 i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분산이 엡실론 i 값들이 같기로 했어요.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게 이 가정 제대로 따르는 것 같지 않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형모형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또 아니면은 18.4를 보시면은, 방금 전에 데이터를 여러분 어떻게 한 거냐면은, x하고 y에다가 뭘 했냐면은, 로그를 취했어요. 로그 x, 로그 y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하고 전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x, y를 그냥 쓴 거고, 이렇게 썼더니 여러분, 잔차의 가정을 만족 못 시키는 걸로 보이죠? 근데 그냥 x를 쓰지 않고 로그 x를 쓰고, 그냥 y를 쓰지 않고 로그 y를 썼더니 여러분,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전 단계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여러분? 훨씬 낫고, 이거는 그래도 좀 등분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전 같이 그런 케이스가 생기시면은 로그를 한번 취해보라는 겁니다. 변수 변환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까. 로그 x, 로그 y로는 여러분, 우리 선형관계 아무 문제 없죠? 이 가정 충분히 다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앞에서 배운 원칙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4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적합한 변환의 결정. 졸리죠,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박성환 한번 읽어보세요. 적합한 변환의 결정. 자, 여러분, 방금 전에 한 게 그거죠. 잔차도 그려보니까 등분산성이 안 보여가지고 로그를 취했더니 XY 로그를 취했더니 괜찮아진 경우가 있죠. 뭐 변수 변환하는 게 로그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또 변수 변환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해봐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승환.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변수 변환을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아마도 독립변수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x 하나만이 변수가 아니라 x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다중변환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림 8.5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넘어가고, 지난 시간에 310페이지에 다중선형회의까지 들어왔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중선형회기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선형회기가 y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였다면은 다중회기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y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그쵸? 이런 식으로 베타 p xp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심플한 경우에 다중회기다 하는 겁니다. 변수가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자, 이런 인식하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식 8.17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바로 위에 두 줄 보시면은 다중 선형 회기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P개의 독립변수의 정해진 값 x1i, x2i, xki라 그랬는데 xki가 아니라 이것도 pi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p로 고치세요. xpi에서 관측되는 종속변수 y에 대해서 yi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i 플러스 쩌쩌쩌에서 베타 p xpi 플러스 엡실론 i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게 일반적인 다중선형 관계이고, 와 같은 관계를 가정하는 모형은 다중선형 모형이라고 하고, 몇 개의 다중선형 모형들은 실제로 많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로 독립변수의 다항식으로 표시되는 다항식 회기 모형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식 8.18처럼 yi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베타 2 xi 제곱. 여러분 원래 xi 제곱이면 이거 리니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쵸? 근데 이것까지는 리니어로 봐줘요. 왜냐하면은 베타 1에 관해서 베타에 관해서 선형이라고 봐줘가지고 이것까지 선형으로 봐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두 개의 독립변수 x1, x2에 관한 2차 다항식 회기 모형 yi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x1i 플러스 베타 2 x2i 플러스 베타 3 x1i x2i. 자, 이것도 여러분 리니어예요, 아니에요? 선형 모형 아니죠? 두 변수의 곱이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베타에 관해서 선형으로 베타 곱하기 하나로 봐가지고 하나의 그냥 독립변수로 보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봐가지고 선형으로 봐주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까지 우리 포함해서 선형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는 선형이 아니죠. 변수 두 개의 곱이나 변수의 자승 이런 거는 선형이 아닌데, 지금 베타 1, 베타 2에 관해서는 하나의 그냥 심플한 곱이기 때문에 선형으로 넓게 잠깐만 해석해 주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밑에 나온 게 개수의 측정. 자, 다중 선형 회기 모형에서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2, 베타 p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플한 선형 모델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베타 제로하고 베타 1? 무슨 원칙에 의해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구했죠, 여러분? 그쵸? 자, 다중 선형 모형에서는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컴퓨터로, 그쵸? 그냥 컴퓨터한테 컴퓨터야 구해라 하면 컴퓨터가 구해줘요? 아니죠, 여러분. 모델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최소 제곱법 말고 아는 게 뭐 있어요? 없죠? 우리가 베타 제로, 베타 1만 있을 때 최소 제곱법 쓴 것처럼 다중 선형 모형에도 최소 제곱법 쓰죠, 뭐까지 거. 그쵸? 쓰면은 여러분 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뭐 강철이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데 최소 제곱법에 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i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베타 1 x1 i 쭉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베타 p
xpi, 그쵸? 이거의 제곱의 합이죠? 그쵸? 이거를 최소로 만드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 쭉쭉쭉 베타 p 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베타 0, 베타 1, 그 달랑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서 Q라고 합시다. Q를 어떻게 했어요? 미분했죠? 뭐하고 뭐에 관해서? Q를 베타 제로에 관해서 미분하고 0으로 놓고, 그쵸? 그 다음에 Q를 베타 1에 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맞죠? 여러분 다 이거 손으로 하셨어요. 숙제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중선형 외경분은 뭐 원칙상으로 똑같아요. 단지 변수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또 하죠, 뭐. Q를 베타 2에 관해서도 해서 0을 놓고, 그쵸?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가면은 Q를 베타 P에 관해서도 0으로 놓고 할 수 있겠죠? 식 몇 개 나와요? P 플러스 1개 나오죠? 미지수 지금 몇 개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베타들을 모르죠? 베타 모르는 거 몇 개 있어요? P 플러스 1개죠. 베타 제로부터 베타 P니까. 그쵸? 우리 단순 선형 모형할 때하고 똑같아요. 단지 단순 서형일 때는 두 개로 딱 심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었는데, 손으로. 이거는 단지 식이 많아지는 거죠. 식이 일반적으로 P 플러스 1개로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수도 P 플러스 1개로 늘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못 풀 수는 없죠.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 손으로 풀기가 조금 귀찮다 하는 거죠. 그쵸? 귀찮다 하는 거지, 풀 수는 있어요. 그쵸? 풀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베타 0 헷, 베타 1 헷, 베타 2 헷, 베타 p 헷 구할 수 있죠? 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오케이? 자, 교과서에서 다행히 그 결과를 안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구할 수만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뭐가 이점입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원칙만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는. 다중선형 회기에서 베타 0 헷하고 베타 1 헷하고 베타 2 헷하고 베타 3까지만 해도 짜증나는데, 여러분 4개의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시험 문제에서. 근데 그런 거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근데 원칙만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최소 제곱법 가지고 구하신 다음에 최소 제곱법으로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소 제곱법이 되게 파워풀해요, 사실은. 되게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던 간에 그거를 잘 설명하는 곡선, 직선을 피팅하는데 최소 제곱법이 아주 괜찮아요. 아주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다 구현하고 이걸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은 여러분 어떤 걸 했었냐면은, 제가 박사를 따고 포닥할 때니까 그때가 한 벌써 20년 전이네요, 여러분. 거의 20년 다 돼갔는데, 그때 제가 뭘 실험했냐면, 여러분, 저 환경 실험 했잖아요. 환경 실험 가지고 뭘 했냐면은, 여러분 세제 있죠, 세제. 그런 걸 계면활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면활성제가 이게 물에 있을 땐 물에 녹는데, 고체가 있으면 일부러 또 고체에 붙어요. 맞죠, 여러분? 붙겠죠. 왜 안 붙겠어요? 고체에 붙고 물에 녹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면활성제가 사실은 우리가 빨래할 때는 순전히 물리화학적으로 우리 옷에 있는 때를 빼내는 거잖아요. 빼내는 건데, 아주 낮은 농도의 계면활성제는 여러분 아직도 잘 이유를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못 발견했는데, 못 찾아냈는데, 미생물이 뭔가를, 유기물을 생분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여러분. 아주 낮은 농도에서 아주 특정 계면활성제만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미생물적으로가 아니라 물리화학적인 거에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실험을 했었어요. 실험을 했는데 모델을 만들었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물속에서 얼마만큼이 고체에 붙고 얼마만큼의 물에 녹는지를 잘 설명하는 걸 제가 수식으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서도 지금 우리 선형회귀 모형처럼 y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처럼 베타 0하고 베타 1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식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y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분수였고 양쪽에 막 있고 그래서 더 복잡했는데 제가 그 실험을 한 값하고 그걸 요 모델을 피팅한 다음에 최소 제곱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불연등.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대학교 3학년 때 배웠구나, 나. 대학교 3학년 때 배운 요 통계학칙이 생각이 나가지고 최소 제곱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 원칙대로 엑셀에서 제가 다 식을 포맷했어요. 여러분 이거 엑셀에서 식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20년 전에 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피팅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모델 값을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건 엑셀에서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최소 제곱법은. 그죠? 최소 제곱법은. 그렇게 해서 구하셔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걸 정리하면은 311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최소 제곱 추정량을 결정하기 위해 위의 제곱합에 대해 베타 제로 헷, 베타 원 헷, 베타 p 헷에 대한 편미분을 취하고 p 플러스 원개의 식을 0으로 둔다. 맞죠?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거죠? 이것을 푸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지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 컴퓨터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뭐 요즘은 껌입니다, 껌. 여러분 그 뭐 매트랩 그런 거 배우시잖아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해요? 매트랩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세요, 보통. 저 학교에서 다 소프트웨어 다 널려 있는데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매트랩 모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연립방정식 푸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군대에서. 그쵸? 연립방정식 푸는 거. 이거를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그거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놨어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편미분 푸는 거, 뭐 미분 푸는 거, 그런 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 가서 부르면 돼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걸 부르면은 여러분 원하는 값을 딱딱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 매트랩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짜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값 되게 비싼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최소 제곱법으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다중회계에서도 이러한 개수를 다 구할 수 있다. 동의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곱합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중회계 분석법은 회기제곱합, 오차제곱합, 전체제곱합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2.3절에서 세 가지에 관해서 정의했고 다시 살펴보면 이런 것 같다. 앞에 2장에서 다 했다 그랬죠, 여러분? R스퀘어. R스퀘어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그쵸? 다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SSR, SSE, SST가 있더라. 여러분 앞에 가서 다시 볼까요? 우리 이거 정확히 뭐 얘기하는지? 여러분 교과서 64페이지에 여러분 이거죠? 얘기하는 바가 이거다 하는 겁니다. SST라는 거는 여러분 SS는 뭐예요? Sum of Squares. Sum of Squares니까 제곱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곱합이라는 얘기고 SS는 다 있죠, 세 개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여러분? T는 토탈, 전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자료값이 있을 때, 점 자료값이 있을 때 그거로부터 y의 평균값, 평균이죠 이거, y의 평균값, 평균값까지의 거리의 제곱합입니다, 여러분. SST가. 그러니까 요 거리의 합, 요 거리의 합, 요 거리의 합, 요 거리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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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다 제곱합을 한 게 SST라면은 SST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SSR은 뭐냐면은 요 평균으로부터 어디까지? 요 직선까지, 최소 제곱 직선까지의 거리, 그쵸? 예를 들어서 요 X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거의 제곱의 또 합입니다. SSR 하고
플러스 SSE. SSE는 뭐예요? 요 직선으로부터 요 실제 점까지의 거리. 그쵸? 그거의 제곱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SST는 SSR 플러스 SSE 그렇게 딱 나온다는 겁니다. SST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점을 중심으로 보면은 평균에서 전체까지의 길이. 그쵸? 그 다음에 SSR은 평균에서 요 직선까지의 길이. 그쵸?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실제 길이가 SSE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보면은 여러분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증명을 하셨어요. 2장에서. 31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회기제곱합, 잠깐, 이건 아니지만, 회기제곱합하고 오차제곱합, 전체제곱합에서 SST는 SSR 플러스 SSE다. 여러분, 단순 선형회기 모형에서 얘기했던 SST는 SSR 플러스 SSE가 다중 선형회기 모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구조는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중회기법에서도 이 그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림 자꾸 보면 여러분 딴 거 틀어버려요. 여러분 그 311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중선형회기 모형에서도 엡실론 i에 대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하다? 아주 센 가정. 센 놈 뭐였죠? IID 노말 0 시그마 제곱. 요 똑같은 가정이 또 필요해요. 요 가정을 만족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구간 추정도 할 수 있고 가설 검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여기서 얘기 안 하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거 구하는 것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안 가르쳤는데 그 뭐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오케이? 단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최소 제곱법 여전히 유효하고 그걸 이용해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P까지 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잔차 SST는 SSR 플러스 SSE라는 거 그것도 똑같고 똑같이 그대로 다 유효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바인딩한 저가정 엡실론 i가 평균은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똑같이 그걸 따르면은 그걸 가정한다면은 다중회기 모형에서의 베타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이 구간 추정하실 수가 있고 가설 검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거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오차제곱합 공식에서 예. 그냥 y 해시예요. y i가 아니라 yi 마이너스 y 해시인데 i 없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넣어야죠. 고마워요. 여러분, 지금 강철군이 아주 강력하게 또, 식 8.23에 오차제곱합식 있죠? 오차제곱합식. 식 8.3, 8.23, 311페이지. 거기서 오차제곱합에, SSE 이퀄 시그마, 가로 열고 yi 마이너스 y 해시라고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yi 해시입니다. i 적으세요. 아래 첨자로 yi 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다중회기 들어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쵸? 한 게 뭐 있어요? 선형회기하고 똑같다 하면서 실제로 뭐 문제 풀 수 있는 뭐 식 같은 거 하나도 배운 거 없어요. 그쵸? 선형회기하고 구조가 똑같다. 최소제곱법 쓴다. 그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요게 단순 선형회기에서도 이 가정이 필요했죠. 그쵸? 이 가정이 필요해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했어요? S제곱을 구했죠. 그쵸? S제곱을 구할 때
분모에다가는 잔차의 제곱합하시고, 분자의 잔차 제곱합하시고, 분모에 뭐로 나눴어요? n-2로 나눴죠? 그쵸? n-2로 나눴어요. 근데 n-2로 나눴는데,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그걸 뭘로 나눠줄까 하는 겁니다.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이제 312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S제곱, R제곱, F 거기서 다중회귀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통계량은 추정 오차 분산 S제곱, 상관계수 R제곱, F 값이다. 단순 선형회귀에서 추정 오차 분산 값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i-yi 햇 제곱 나누기 n-2이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배우셨죠? 잔차는 실제 오차보다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n이 아닌 n-2로 나눈다 라고 8장 앞부분에 그렇게 써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원래 n 나눈다 그랬어요? 원래 n으로 안 나누고 우리 뭘로 나눴어요? 이런 표준편차 할 때는 n-1로 나눴죠. 근데 단지 이거는 n-1보다 하나 더 나눈 거였죠. n-1분의 아니 n-1 마이너스 1로 적절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했었다 하는 겁니다. 잔차가 실제 오차보다 작은 이유는 베타0 치수가 선택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도 앞에서 했어요. 다중회귀법에서 오차값이 실제 오차보다 작기 때문에 n값의 조정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선형회귀와 같이 n값을 조정해야 되고, n-p- n-p-1로 나눠서 오차의 분산을 구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 선형회귀에서는 n-2로 나눴죠. 근데 지금은 n-p-1로 나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 선형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죠? n-2가 아니라 n-1 1로 나누기로 했죠. n-1에서 하나 더 뺀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n-1 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순 선형회귀에서 1하고 지금 다중 선형회귀에서 p, 그게 뭘 얘기해줘요, 여러분? 다중 선형회귀에서 p는 뭐죠, 여러분? p는 뭐죠? p가 뭐죠? p가 뭐예요? p가 뭐의 개수를 나타내요? 그쵸? x가 몇 개 있냐? 독립변수가 몇 개 있냐?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n-1, -1 그렇게 나타낸 거고, 다중 선형회귀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x가 p개 있기 때문에 n-1로 원래 나눠주는데 n-1 -p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연관이 되죠, 여러분? 그쵸? 단순 선형회귀 모형이 p가 1인 경우죠. 그쵸? 다중 선형회귀 경우는 일반적으로 n-1 -p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나눠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제곱은 식 8.24 보시면은 n-p-1분의 시그마 yi-yi 햇 제곱이 되고 is equal to n-p-1분의 분자가 여러분 SE라고 적혀있는데 SE 맞아요? SSE, 그쵸? 대문자 S 하나 더 적으셔야죠, 그 앞에. SSE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타 P 햇은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 추정량이어서 베타 P를 평균으로 갖고 그거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구했다고 합시다. 그 식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건 무슨 분포 따를까요? 게스. 선형회귀 모형에서 무슨 분포 따랐죠? 베타나 베타원들이? T분포. 자유도가 뭐였죠? n-2였죠. 이거는 무슨 분포 따를까요? 게스. T분포. 그쵸? 자유도 얼마? n-p-1인 T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말 되죠? 모든 게 이제 아구가 맞죠? 일반적인 n-1 -p에서 p가 1인 특별한 경우가 단순 선형회귀 모형이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312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쵸?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최소제곱법 계수 베타 i 햇의 표준 편차 추정값 s제곱 베타 i 햇을 변수 x에 대해서 직접 구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변수 x ij가 맞을까? 믿을 수가 없어 책을. 그쵸? 변수 xi가 맞겠지. j 지우세요 여러분. 그쵸? 하여튼 그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번역 안 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번역한 부분은 안 가르칠 생각이라고. 이렇게 실수가 많아서 농담입니다. j 지웁시다. 직접 구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S제곱은 컴퓨터에 이용해서 곱으로 구한다. 오차에 관한 가정 4가지를 만족한다면 베타 i 햇 마이너스 베타 i 나누기 베타 i 햇의 표준 편차는 자유도 n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시전투 t 분포를 따른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교과서에서 상관계수 R제곱 나왔죠? 상관계수 R제곱은 여러분 밑에 식 보면 어떻게 구해요? SST분의 SSR. 자, 이거는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2장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단순 선형에서도 당연히 이게 말이 되는 거고 그대로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 할 얘기도 없죠?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312페이지.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긴장하셔도 돼요. 여태까지 한 얘기는 여러분 심지어는 뭐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 뭐 리뷰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잠 깨세요. 가야 되나? 아니죠? 벌써? 아직 시간 있잖아요. 10분. 왜요? 박수배 개겨요. 뭐 가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312페이지 밑에 단순 선형회귀법의 귀물가설은 대부분의 경우에 베타1이 제로가 된다. 맞죠 여러분? 단순 선형회귀에서 베타1이 제로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x하고 y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관계가 없다는 게 귀물가설이 되는데 다중회귀법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다중회귀법에서는 여러분 귀물가설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해서 베타1이 제로라면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y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1에 의해서 베타1이 제로라면은 다중선형회귀 모형에서 똑같은 말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타1도 0이고 베타2도 0이고 베타3도 0이고 베타-P도 0이고 다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런 것들이 다 0이어야 돼요. 절편 빼고 기울기 변수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은 다 0이다. 그렇게 하면은 독립변수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겠죠. 그게 보통 귀물가설로 쓰인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312페이지, 313페이지 위에 올라가면서 나와 있고, 이는 어떠한 독립변수도 종속변수와 선형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쵸? 다중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가설의 검정 통계량으로서 F를 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F 어디서 썼었죠? 7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뭐 하는 데 썼죠? 시그마 제곱 간의 차이가 있냐 없냐. 그쵸? 시그마 1 제곱 나누기 시그마 2 제곱 그거 가지고 했었죠? 그게 1이냐 아니냐 가지고 여러분 가설 검정할 때 F분포 썼었죠? 분자에 있는 자유도가 먼저 나오고 분모에 있는 자유도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였죠, 여러분. 자유도가 두 개예요, F분포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다중선형회귀에서 모든 변수들이 다 0이라는 기무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검정하기 위해서 F 가설 검정 통계량을 쓰는데 3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분자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분자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SSR분의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SSR 나누기 P라는 거고, 분모는 어때요, 여러분? SSE 나누기 n-p-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 제곱, 분산의 비였어요, F는. 그쵸? 우리가 7장에서 배울 때. 근데 SSE나 SSR은 여러분 사실은 분산이에요? 아니죠. 제곱합이죠.
그거를 뭔가로 나눠줘야, 개수라든지 뭘로 나눠줘야 분산하고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게, 분자에 있는 게 여러분, 첫 번째 게 뭐예요? SSR이라면은, SSR을 지금 뭘로 나눠준 거예요? P. 오케이.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분모는, SSE는 n-p-1로 나눠준 거죠, 여러분. 그쵸?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장에서도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잔차를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할 때는 SSR이 있고 SSE가 있고 SST가 있었다. 잔차 제곱합.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SST는 SSR 플러스 SSE였다. 그쵸? 맞죠? 이런 구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자유도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SST의 자유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전체의 자유도. 자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n개라면은, n개 세트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료가 n개일 때 자유도는 얼마였어요, 보통? n-1이었죠? 그쵸? 이게 n-1인가 봐요. 그쵸? 그 다음에, SSR은 여러분, 사실은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회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회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회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거의 변수가 몇 개 있냐. 그죠? 회기라는 거는 결국은 독립변수가 몇 개 있냐.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가 될 거고, 독립변수가 두 개 있다면은 자유도가 두 개가 있는 거고, 독립변수 x가 세 개 있다면은 그 자유도가 세 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p라고 쓴다면은, 그쵸? 그렇다면 SSE의 자유도는 뭐예요? 전체 자유도가 n-1이고 이거의 자유도가 p라면은, 그리고 SSR하고 SSE를 더해야 SST가 나온다면은 자유도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걸 더해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요? n-1 -p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체에서 이거 뺀 거. 단순 선형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 선형일 때 여러분 p가 얼마라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1. 그 다음에 이게 n-2. 여러분, 단순 선형일 때 시그마 제곱을 몰라가지고 S제곱 구할 때 뭘로 나눠줬어요, 여러분? 잔차 제곱, SSE를 뭘로 나눠줬어요? n-2로 나눠줬죠? 다중 선형에게서는 여러분 뭘로 나눠줬어요? 요거로 나눠줬죠?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는 공식이다. 일반적으로 맞는 공식이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구조 안에서 313페이지 F를 보시면은 분자는 SSR 잔차 제곱합을 그거의 자유도 P로 나눠준 값. 그러니까 마치 시그마 제곱하고 비슷한 뭔가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SSE를 그거의 자유도로 나눠준 값. 그쵸? 이거는 그야말로 시그마 제곱, S제곱 그거에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이거에 B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도는, F의 자유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P하고, 컴마, n-1 -p.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F 값이 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F 값이 크게 나오면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식 8.26에서 F 값 자체가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죠.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한번 보세요. SSR 쪽이 더 크다는 거죠. 회기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잔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회기 직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반대로 잔차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회기 직선에서 설명되는 부분보다 더 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1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전체 길이가 SST라면 딱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전체 길이가 SST라면은 여기까지의 길이가 SSR이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SSE라 그랬죠. SSR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은 요 길이 부분에서 요 직선이 될 수 있는 대로 요 점에 가서 달라붙는 거죠. 그쵸? 이게 크고 SSE가 작다는 얘기는 회기 직선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게 커지고 이게 작아진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점점 뭐하고 비슷해져요, 여러분? 아주 극한에 가서는 평균하고 비슷해져요. 평균하고 비슷해지면은 여러분 y를 x의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y를 추정하자는 게 우리가 지금 회귀직선의 의미인데, 평균값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는 x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x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y 평균 딱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y의 추정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귀할 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극한적으로. 그 극한적인 케이스 눈에 띄시죠, 여러분? 이거하고 313페이지에 F식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7장에서 배운 분산의 비를 이용한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회귀직선이 유의하냐 안 유의하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말되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F분포를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장에 여러분 무슨 얘기만 마지막 하고 넘어갈 거냐면은 8.4에 보시면은 네모 세 가지 있죠? 이것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가장 좋은 과학적 모형은 관측된 사실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는 거다. 여러분, 모델은 뭐가 제일 좋냐면 간단한 모델이 좋다 하는 겁니다. 간단한 모델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으로부터 이 학생까지 가는 거리를 이렇게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편한 거지. 이 학생한테 이 학생 가는 길을 일루 갔다가 요루 갔다가 요루 갔다가 선생님한테 왔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간다.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라. 간단하게,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 식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라는 거죠,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변수의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제곱, 변수 간의 곱, 그런 거 하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한 모델이 좋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린시플 오브 파지모니.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가능한 적은 수의 변수를 가져야 된다. 유사한 얘기죠. 변수의 숫자가 적을수록 좋다 하는 겁니다. 나를 설명하는데 이 두 학생의 두 개의 독립변수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가능하면은 한 독립변수 가지고 설명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다는 거죠. 두 개 있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형 모형은 반드시 절편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xn의 변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모형 x2, xn-1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고. 두 변수의 곱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형에 각각의 변수도 꼭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xy 곱한 게 변수로 들어가 있으면 xy 독립적으로도 변수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심플한 게 베스트다. 오케이? 간단한 모델을 가능한 한 써라. 그래서 여러분 선형 회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y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y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보다 기본적으로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약간 덜 맞더라도 선형 회귀가 훨씬 더 우리한테 더 많이 쓰이고 더 의미가 있는 게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쓰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8장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